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복원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 전체 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의 이사 추천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위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 정치 토크에서 짚어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은 가운데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원외 인사로 최고위원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금 전인 오후 5시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한국방송공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이죠.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복원됐습니다.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요, 안건은 48시간 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들이 심의 의결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라고 해가지고 공정성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기피 신청서까지 제출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일거에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특히 오늘 취임사 했잖아요. 네. 전 참 뻔뻔하구나. 취임사 뭐라 그랬죠? 네,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라고 하면서 취임사를 했는데, 저는 사실 실제로 국민들께서 이것이 공정성이 담보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기형적으로 5인 합의제가 지금 2인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그냥 굳어지는 모양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사실상 방송을 정권이 이기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사유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흐름이 그냥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굉장히 크죠. 네. 네.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손수조 대표님은 이렇게 여권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 방통위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의결에 나선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금 시야를 넓혀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동학 최고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사유물이 되지 않느냐, 지금 정권의 사유물이 되지 않느냐, 방송이 이 얘기 하시잖아요.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도대체 이 방통위원장이 뭐길래 이동관, 김홍일 그 전임자들에 이어서 계속 지금 뭔가 직무대행까지 임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영방송이 이 정치 후견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권의 나팔수 아니면은 정적에 대한 굉장히 비토를 하면서 그 공정성을 남발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할 것이 없어요. 사실 이 공정성, 공정성 이 단어 자체의 정의만 해도 여야가 생각하는 게 각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권이 공수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정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환경, 공영 방송에 대해서는 핵심은요, 어떻게 공영성을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이 콘텐츠의 범람 속에서 공영방송의 활로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문제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사 선임 문제, 즉
방송사 사장을 누구로 앉힐 것이냐 이거에 모두가 몰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는 좀 이제 미래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네. 거에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국회의장께서도 야 이거 이렇게 가서는 계속해서 도돌이 쳇바퀴 돌듯이 국민들 앞에 정치가 아무런 책임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방송은 뭐 공정하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부터 다시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각자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추진되고 있는 것들 다 멈추고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까지 했잖아요. 전 여기에 한 발씩 물러서서 실제로 그 영역을 국회의장께서 열어주신 만큼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튼 뭐 전임 정부 시절에도 왜 그러면 안 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될 그걸 확장해서 얘기해야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에 나서겠죠?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인 체제 자체가 일단 부당성이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어쨌든 방문진이나 이사회가 바뀌게 되면 결국엔 사장 바뀌게 되고 그 사장도 결국에는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인사 조치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편성에도 참견이 되겠죠. 이 역사상 우리가 다 봐왔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익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게 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언론 자유지수라고 하는 것들도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거의 20위권씩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40위권에 있던 게 60위권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런 방송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려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탄핵을 모 의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고갈될 때까지 하겠다. 사람이 고갈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하게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수저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탄핵 소추안 발의는 거의 그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공언을 했고 실제로 이런 상황 벌어졌으니까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보시기에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도 또 사퇴할까요? 그러니까요. 그 전임 김홍일 이동관 전 이제 그 방통위원장을 보면은 탄핵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래야 이제 또 그 직무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고 사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힘은 막을 방법이 또 없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청문회 3일 했는데 결국 임기도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탄핵안이 발의가 될 텐데 근데 이건 좀 너무하죠. 계속 이렇게 탄핵을 이제 하게 되시면 뭐 계속 탄핵하다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이고 더 이상 추천할 사람 이제 고갈될 때까지 탄핵하신다고 하시는데 너무 답이 없는 거죠. 사실 국회 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진숙의 이제 위원장께서도 사실은 탄핵되는 것보다는 또 어쩌면서 사퇴가 낫다 또 이런 또 판단을 하시게 되면 또 도돌이표처럼 또 그렇게 또 사퇴를 하시게 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탄핵안이 발의되고 그게 이제 통과되려면 24시간 안에는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사선임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에 가면서 마치 릴레이 달리기 하듯이 조금 해놓고 빠지고 조금 해놓고 빠지고 이러면서 계속 이사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거 너무 답 없는 거죠. 소모적이라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요 사퇴 안 하시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 그런 탄핵 심판 관측도 받아보자. 나옵니다. 네. 일부. 탄핵 심판을 받아보자. 누가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권에선 네. 그 헌재까지 가면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단지 그 방통위의 의결 기능이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이제 정지가 되거든요. 예.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여하튼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만났다고 하고요. 자, 이번 회동 의미 그다음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 것 같은지 우리 손수조 대표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친윤과 친한의 갈등은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났고 그 결과가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60% 이상 득표하는 것으로 친한의 승리로 결과가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우리 이제 국민의힘 당은
같이 갈등이 계속될 경우에 이건 공멸이다라는 인식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회동이 이루어졌고 뭐 일부에서는 뭐 사실상 몇 분밖에 10분밖에 안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어쨌든 1시간 30분 정도는 긴밀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서범수 사무총장께서 네. 이제 결국은 친유 친한의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정점식 우리 정치의장의 이제 거취 문제지 않습니까? 저희 다음 질문을 미리 해주셨군요. 아, 예, 제가 좀 말씀하셔도 서두르네요. 됩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퇴하시라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셨고, 그러니까 회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리는 확실하게 하시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거기서 얘기를 예. 잠깐 끊으면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서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용합, 여하튼 근데 그 네네. 이후에 또 당직 네. 인선을 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대통령 안에서의 어떤 정권의 인선의 문제는 대통령이 내가 할 테니 당은 한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정리가.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이제 신임 지도부는 세수를 세부대에 담자.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임명직이 않습니까? 임명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새 지도부가 들어오면은 먼저 사퇴하는 것이 전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 그런 새로운 조직 개편에 있어서 다 같이 좀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손수조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오늘 한동훈 신임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일단 사퇴해라. 그 사람들 중에 다시 이제 그 직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퇴해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일단 생각나는 사람은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두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얘기를 한 것인지 이제 해석의 문제긴 한데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기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도 결국 대통령의 픽이었다는 게 이게 정설인 것이고 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야, 정말 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불과 며칠 뒤에 눈밭에 가서 대통령 앞에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나중에 용산 대통령실에 실제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날 밥 먹고 난 이후에 이후 일정을 다 취소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이 여러 이제 대통령의 어떤 압력과 압박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다면 그런 걱정들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밥을 먹고 나와가지고 지금 1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앞에 한 절반은 비서실장하고 둘이 얘기를 했고 뒤에 절반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셋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 정책위 의장,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저는 알박기 인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존에. 왜냐하면 민심의 심판 총선 때 받았고 이번 전대는 저는 당심의 심판을 대통령께서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물러나지 못하게 자꾸 했던 것은 당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대통령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안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들어갔다 나와서 결국 지금 이런 이제 조치들이 취해진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당직은 한동훈 대표 체제로 좀 일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취가. 그렇지만 분위기나 흐름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뭐 사퇴하고 교체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손수조 대표님도. 네,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여져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회동 이후에 당직 개편은 한동훈 대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결론이 된 것 같고 네. 그 결론인 즉슨 세수를 세부대에 담자 이렇게 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데요. 어차피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이지만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한 다음에 의총에서 또 추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게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냥 다이렉트로 이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의총에서 반대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한동훈 지도 체계가 또 흔들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굉장히 한동훈 대표한테는 힘이 되는 발언이겠죠. 네. 그 민주당 전당대회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한 30%대 투표율. 이동학 최고위원님 좀 네. 낮은 편입니까? 낮은 편이죠.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 37%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ARS 이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는 반영은 안 않았거든요. 됐고. 그래서 그래도 좀 낮은 것 같긴 해요. 지켜봐야 될 테지만 그래도 아마 지난번보다는 좀 낮게 되지 않을까. 사실 국민의힘에도 요번에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어대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저희도 지금 어대명이라는 얘기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누가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가장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가장 이 윤석열 정부를 가장 맞상대할 상대로 이재명 대표만한 사람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투표를 안 해도 저 사람 네. 당선될 거야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대표 이쪽은 너무 한 명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냐 이게 좀 관심인 것 같아요. 1위 정봉주 후보를 김민석 후보가 가파르게 이제 쫓아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현주 후보가 김민석, 한준호 후보 상승세를 두고 누군가 오더로 조직표가 움직인 것 같다. 밀어주기 의혹 제기했다가 지지자들 반발 거세지자 경솔한 말 했던 것 같다 사과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알아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현주 의원이 예.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예.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현주 의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있다가 윤석열 저격수다.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으로 이제 영입되어 가지고 이번 총선까지 돼서 이번 이제 최고위원까지 이제 도전을 나왔죠. 하고 있어요. 네. 실제 5등 6등 싸움이거든요. 실제 여기 이 거론하셨던 되냐 안 되냐가? 한준호 의원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준호 의원도 지지율이 잘 안 나오고 그냥 김민석 의원도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초반에 안 나와서 이재명 후보부터 해서 뭐 많은 지지자들이 이들을 살리자 해가지고 웹자보 같은 거를 이재명 대표 얼굴을 가운데 넣고 한준호, 김민석을 양쪽에 넣고 이런 것들을 막 돌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현주 의원 신경 쓰셨겠죠. 신경 네. 쓰였겠죠. 그런 부분을 라이브다 보니까 정지혁 씨 이제 발언을 했다가 그것에 이제 그 댓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항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이 영상은 지웠는데 이미 이제 그게 나가게 되면서 네.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가 사과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손수조 대표님 이게 민주당 경선 상황 보면서 뭐 느끼신 점 꼭 뭐 최고위원 아니더라도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찍히면 죽는다구나. 지금 이현주 의원님이 방금 이제 이동학 최고 말씀하셨듯이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차 싶은 거였죠.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서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의 오더로 조직표가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사실 여의도 쪽 전당대회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오더가 내려간다, 뭐 몇 번을 찍어라, 뭐 이런 것들은 양당 모두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좀 편한 라이브의 방송에서는. 근데 이런 발언조차 좌표가 찍혀서 모든 것이 공격을 받으면 이게 큰일 나는, 정말 찍히면 죽는다. 아주 독재적인 민주당의 그런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1명입니다. 특히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재판거래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전 대표 관련된 의혹 사건인 만큼 이제 수사 결과가 주목이 되는데요.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게 권 전 대법관 검찰 수사 받게 된 상황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좀 평가해 뭐냐면 주세요.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이거 이제 선거 과정에서 친형 이제 정신병원 입원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 때문에 결국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 아니냐, 이걸로 600만 원을
검찰에서 구형을 하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재판 거래를 했다 지금 검찰이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어차피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갈 게 아니라 대장동 특검을 하자. 그러면 이재명도 다 수사에 응하고 이걸 할 테니 이걸 하자. 근데 지금 여당에서 이걸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정치 보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1년 12달 탈탈 털면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본인이 얘기한 거에 2배 더 갔어요.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치 살상입니까?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권순일 전 대법관 이렇게 수사를 할 가치가 없나요? 어떻게 손수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또 이동학 최고가 말씀하신 대장동 특검 차라리 특검을 받자 뭐 이런 거 저 차라리 동의를 해요. 정말 너무 이거에 대해서 오랜 시간 끌었고 들으시는 또 국민께서 굉장히 이제 너무 이제 지루해 하실 정도의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 특검 또 좋아하시니까 대장동 특검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거는 국민의힘이 좀 발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50억 특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예. 그럴까 봐요, 진짜. 이렇게 네. 건건이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람을 딱 찍어놓고 괴롭히는 거 이거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개편 작업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만난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준비는 쭉 해왔겠지만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거를. 근데 민주당은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는 의혹, 방탄용 벙커에 불과하다. 자, 이동학 최고위원 무슨 뜻입니까? 뭐 이미 당연히 늦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참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참모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국민의 눈높이를 한동훈 대표가 많이 얘기하시는데 적어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자기의 판단이 오히려 더 옳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문자라든가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국민들에게 있어서 본이 될 만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손수저 대표님 제2부속실 설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만시지탄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체계적인 상황 안에서 그 이제 여사님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2부속실이 처음에 이제 왜 안 만들어졌냐를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합리적이고 조금 이제 실리적인 그런 대통령실을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많이 그 조직 개편을 이제 줄여 나가면서 이제 없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오히려 발생했고 민주당도 그럼 제2부속실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까지 나오는 이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늦었지만 그래도 설치를 해서 좀 더 여사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국회 법사위는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안건으로 이제 상정할 예정이고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입니다. 김 차장 검사 탄핵해야 하는 이유, 민주당에서 그렇게 보는 이유 뭔가요, 이동학 위원님? 일단 예전에 이제 장시호 씨와의 문자가 또 공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증교사 의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 이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빼주고 했던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검사들은 견제를 안 받잖아요. 어디에서도 견제를 안 받아요. 그리고 겨우 공수처 만들었는데 공수처는 지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국회에게 있는 것이고 그 국회가 지금 탄핵 관련돼서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막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 권력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완전히 이 김영철 검사 플러스 이 근저에는 그런 완전히 이 검사들을 견제할 수 없는 근본적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당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검찰은 또다시 이 정권의 사냥개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다시 수사 대상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지금 여당일 때 이거를 그냥 활용만 하지 마시고 완전히 이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검사도 잘못하면 탄핵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검사들도 좀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잘못하면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솜방망이 처벌해주고 살짝 제재하는 걸로 끝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국회가 이번만큼은 전 이 표본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 탄핵 청원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특정 인사를 수사한 사람들의 그 이런 거 탄핵이라든지 오늘 보니까 이재명 전 대표 기소한 부장검사 또 공수처에 고발을 했던데 그런데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 좀 의심할 만하고 이게 그런 검사들에 대한 어떤 겁박용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을 할 때는 결국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이 검사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사는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수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나서 재판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면서도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손수조 대표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전 대표 기소한 부장검사 공수처 고발 그다음에 연이은 검사 탄핵 소추안 이제 그 안건으로 이제 상정했으니까 아마 발의를 할 겁니다.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대한 견제를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니죠.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게 정도껏이지 지금 아니 땡 굴뚝 연기 나는 것도 아니고 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한 그 검사에 대해서만 마치 보복성으로 비춰질 만한 충분히 그렇게 의심될 만한 그런 검사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검사를 탄핵해야 되겠다고 올라온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명분 그 근거를 보니까 고작 언론 보도 한 4개 정도 붙여놓고 이거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분이 없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얼마 전에 그 박 검사에 대한 그 오물 대변 소동 그런 것도 있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서 지금 또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너무 특정인에 대한 보복성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 공수처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원해서 만든 공수처인데 지금 그거 못 믿겠다고 하게 되면은 그럼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어느 정도 명분이 있고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두 무너진 상태예요.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이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정체 이번 주 내내 평소보다 심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휴가철의 영향인데요. 먼저 서울 시내 북부 간선도로 종암 방향 거의 전 구간에서 어렵습니다. 구리 나들목에서 하울고까지 40분 정도 걸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다시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그리고 잠실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각각 정체 심해졌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 서해대교까지 8-9km 구간 정도 밀리고요. 이후에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팔탄 분기점에서 각각 제속도 못 내고요. 매송휴게소 일대 정체가 심합니다.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많이 막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산막에서 광명 그리고 남동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세상을 바꾸는 기술 IT 뉴스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1타 IT. 오늘은
IT 업계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인 인공지능 AI 시장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인공지능 개발 업체가 구글로 대표되는 검색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는 얘기가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인공지능 거품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인공지능의 미래,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인터넷 이용자들한테 검색은 네. 단어 또는 몇몇 문구 입력한 뒤에 관련 내용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인공지능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자체 검색 엔진을 발표한 게 이제 화제라고 합니다. 네. AI 검색,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경험과 형식적으로 어떻게 좀 다른 게 있어요? 가장 큰 거는 결과물을 어떻게 주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네. 단어나 문장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네네. 검색 결과가 나오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거기서 나오는 검색 결과는 네. AI가 그때그때 그 검색 내용을 쓰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써놓은 거를 가져오는 걸까요? 보통 써놓은 걸 갖고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검색에서 정리를 해보시면 예, 검색을 예. 쳤을 때 글의 제목하고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사람들이 눌러봤을 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작성해놓은 거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이 바로 저한테 맞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 낚시성 제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이게 엉뚱한 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맞는 건지 틀리는지 보려면 여러 개를 눌러보고 사람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인공지능 기반 검색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질문하는 건 비슷해요. 우리가 단어로 얘기해도 되고 문장으로 이런 거 찾아줘라고 하는데 거기서 찾아주는 게 그때그때 인공지능이 정리를 해서 갖다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검색 결과가 파편적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눌러보는 방식이었죠. 치면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얘가 저 대신에 검색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뭐 일종의 비서처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련 내용들 복잡한 걸 하나하나 클릭 안 하고 뭔가 한 페이지로 정리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거나 이런 형태니까 AI가 그때그때 내용을 갖고 써준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픈 AI 측에서 개발했다는 검색 엔진 서치 GPT가 핵심 기술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거는요 좀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를 비교하면 좋습니다. 네. 기존의 챗GPT한테 뭔가 질문을 한다는 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야 너네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내일 내가 쪽지 시험 볼 거야. 이래가지고 내일 시험을 본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제 벼락치기를 준비하죠. 그래서 수많은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뭔가 질문을 줬어요. 그럼 거기에서 한 페이지 정도 서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갖고 그대로 막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내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걸 섞어서 쓰는 거니까. 근데 너무 못 쓰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아이고 너네 너무 공부를 안 했다. 야, 지금부터 내가 10분 동안 오픈북 찬스를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교과서를 보겠죠. 그럼 네. 보다가 찾아서 맞는 내용이네 그럼 그걸 보고 쓰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쓰더라도 정답이 이제 정답의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챗GPT는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챗GPT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뭔가를 네. 쓰라고 하면 그 내용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일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서치 GPT라는 건 뭔가 인공지능이 쓰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인터넷 검색 찬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AI가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그 내용들을 본 다음에 오픈북 한 다음에 네, 정리를 예, 해서 예.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챗GPT의 답변보다는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떤 내용을 보고 왔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답변을 실은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온 거야 라고 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이 대답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정 사이트 들어가서 얘가 정말 이 내용들을 정리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되면은 그 사이트가 내가 생각하기에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데.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내용들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오픈 AI는 인공지능 활용한 음성 인식 검색 엔진도 개발 중이라는 이제 소식이 네. 들려옵니다. 언뜻 떠오르는 게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온 대화형 컴퓨터 할입니다. 네. 자, 음성 인식 검색 엔진 어떻게 활용하게 되나요? 제가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직 이제 말씀드렸던 이 GPT-4.5 버전이 지금 몇 명에게 알파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 버전이더라도 충분히 이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제가 챗GPT한테 일단 음성으로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음성 대화 버튼을 누르고 예, 얘가 연결이 잘 돼야 될 텐데 안녕 반갑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 띡 소리가 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너 KBS 1라디오에서 하는 뉴스레터 K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IT 전문가로서 뉴스레터 K에 나간다면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면 좋을지 2가지만 좀 요약해서 알려줘 부탁해. 이게 좋은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라고 지금 시켰습니다. 좀 긴장되네. 네, 그죠. 예. 그럼 얘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뉴스레터 K는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시사와 뉴스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며 김용준 기자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잘못 이 들렸네. 프로그램은 주로 국내외 주요 뉴스, 사회 이슈, 경제 동향 등을 다루며 청취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전문가로서 뉴스레터 K에 출연한다면 다음 2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1. AI와 스마트 기술의 발전. AI와 관련된 최신 기술 트렌드,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홈 등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합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네, 들어보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니 왜 다 좋은데 진행자가 다르네. 그러니까요. 전임자인데. 왜 전임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여기 예. 보면은 예. 뉴스를 어떤 거를 얘가 인터넷에서 검색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봤더니 그 원인은 우리 알아야 되겠어요. 네, 그 이유가 얘가 인터넷 포털에서 본 게 아니라 KBS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옛날 내용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잘못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하튼. 지금 정확한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대화는 이렇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이게 전 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버전에서 이렇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얘가 말을 하는 동안에 제가 말을 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얘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동안에 우리가 보통 사람은 얘가 만약에 잘못 얘기했으면 야, 너 잘못 얘기해서 빨리 다른 걸로 바꿔 이럴 수 있잖아요. 아직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GPT-4.5 알파 버전이 지금 미국에서 한두 명씩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예.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AI가 얘기하는 동안에 야, 이거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얘가 중간에 말을 한다든지 그래요? 네, 이런 기능들까지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 검색 엔진 빙에 AI를 도입했고 구글의 경우도 제미나이로 불리는 AI 적용 검색 결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경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부정확한 답변 문제가 이제 불거졌어요. 네. 서치 GPT는 빙 또는 제미나이와 좀 차별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시연을 통해서 봤지만 잘못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런 엔진들이요 오픈북을 하는데 인터넷 검색 찬스를 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인터넷 검색 찬스를 아무 키워드나 가져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빙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에 뭔가 예를 들면 뉴스레터 K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오는 것들 중에 얘가 아무거나 가져오다 보니까 맞는 게 틀리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구글도 비슷하게 검색 결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글 검색을 했을 때도 맞는 내용이 나오고 틀리는 내용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가져오니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치 GPT는 어떤 면에서의 차이를 지금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냐면 이 답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이 검색 엔진에 있는 걸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언론사들이나 인터넷상에서 믿을 수 있는 신뢰 있는 사이트들과 제휴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요 뉴스 미디어와 맺은 데이터에서 먼저 답을 뽑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혹은 출판사 이런 곳들과 계속 제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거기서 먼저 뽑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제휴들이 지금 서치 GPT라고 하는 버전이 나왔을 때 기존에 있던 거랑 좀 차별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 사실상 구글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 업계에서 서치 GPT에 주목한 이유는 이른바
매기 효과 가능성 때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색하면 구글 하나 떠올리는 게 거의 뭐 10년도 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구글을 이길 자가 없다. 뭐 이런 식이니까 모든 이제 검색이 구글로 가는데 매기 효과라는 건 결국에는 시장에 새로운 게 하나 풀렸을 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물고기들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생존하려고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픈 AI는 처음부터 구글을 노리고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글 검색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을 테스트할 때 이제 샘 알트만의 오픈 AI, 그러니까 CEO죠. 이 챗GPT 만든 CEO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써봤더니 자신들 거 서치 GPT를 테스트로 써봤더니 기존의 검색을 훨씬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걸 발견을 했다. 기존의 검색이라 하면 구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이 구식 검색 방식보다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실제 자기가 얼마나 빨리 적응했는지에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시장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제 이런 말씀드린 서치 GPT 말고도 이 AI를 기반으로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하는 퍼플렉시티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 그런 서비스들 역시도 이제 같이 주목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구글 방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AI가 정리해주는 검색들이 진짜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 분야 발전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이 분야에 투자된 금액이 450조 원이다. 이런 뭐 추정도 나오고 있어요.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 거겠지만 지나치게 과열됐다 이런 지적도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린 오픈 AI를 보고 좀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픈 AI가 챗GPT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이 무려 15조가 넘습니다. 네. 15조가 넘는데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지금처럼 만약에 오픈 AI가 돈을 쓰고 매출이 쓴 거에 대해서만큼 안 나온다. 그럼 앞으로 12개월 안에 지금 말한 15조 다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쓰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만 오픈 AI가 최대 6조 9,200억, 그러니까 거의 7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매출도 상당히 높거든요. 오픈 AI가 올해만 4조 8,500억에서 6조 정도의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운영비 자체가 하루에만 최대 9억 7천만 원이 든대요. 하루에 10억씩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거의 때 R&D라 이거죠. 그게? 그렇죠. 근데 예.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아무리 R&D라고 그래도 하루에 10억이면 생각해보면 한 달이면은 그게 얼마입니까? 300억이잖아요. 그럼 300억씩 이제 돈을 이제 정말로 불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매출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서치 GPT를 빨리 하는 이유도 솔직히 네. 말하면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픈 AI의 챗 GPT를 22달러씩 유료로 쓰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금액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마치 구글이 검색 엔진에 광고를 많이 붙여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빨리 해야지만 오픈 AI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서치 GPT 같은 시장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데 실제 시장 동향에 민감한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 분석 기업들 사이에선 AI 기술을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른바 AI 거품론을 둘러싼 논쟁이 좀 본격화하는 양상인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 AI 관련 투자 분석 보고서라 그럴까요? 네네네.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 실제 그 투자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거의 다 이제 AI 적신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번에도 구글이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평가들을 할 때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떤 이제 투자자들이 뭘 물어봤냐면 네.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쉽게 말해서 언제 수익 나냐, 제대로 언제 수익 나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 실제 지금 세카이어 캐피털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의 이제 연간 투자 금액이 대충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 한 해에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와, 6천억 달러. 네, 그 정도 매출이 나와야 예. 손익분기점 맞출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1,000억 달러 못 미친다. 그럼 손해가 5천억 달러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언제까지 이걸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어디까지 투자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른바 거품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한쪽에서는 어떤 IT 기술이든
버블이 껴서 사람들에게 많은 R&D가 있고 그 다음에 옥석가리가 됐을 때부터 진짜다. 우리가 뭐 닷컴 버블도 그랬고 모바일 버블도 그랬고 그런 것처럼 AI도 지금은 버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향세고 조금 더 지나면 그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혹은 그 안에서 이제 꼬꾸러지는 네. 이런 회사들이 좀 생기고 그리고 나면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확실히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소장님 버블 얘기하셨는데 그 거품론 기저에 깔린 우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에 대한 불신 네. 아닐까 싶어요. 인공지능은 누군가가 설계한 대로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이 데이터가 불법일 경우에 네. 그 결과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죠. 결과물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첫 네. 번째로 저작권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뭐냐면 네. 글자를 조금 몇 문장만 넣어도 꽤 그럴듯한 영상을 막 20초, 30초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중에서 런웨이의 젠3라고 하는 서비스가 최근에 엄청나게 영상을 잘 만들어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그거를 학습한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만들려면 네.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갖고 공부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뭘 했느냐 유튜브에서 저작권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그 불법 영상들을 다 이제 수집을 이제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근데 거기에 어느 것들도 있냐면 국내 엔터사들 채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JIP나 SM이나 YG 심지어 그 리스트에 KBS도 들어갑니다. 아, KBS, MBC, TVN 드라마 채널 이런 데 있는 영상들을 이 미국에 있는 이제 말씀드린 런웨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불법으로 크롤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식적인 방법으로 하면 당연히 유튜브에 모니터링 걸리니까 그걸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제 유튜브에서 체크 못하게 했는데 그걸 수집한 리스트가 이번에 그 어떤 뭐 내부자의 폭로에 의해서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럼 저작권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 소송까지 가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실제 소송을 받으려면 예를 들면 KBS가 이제 런웨이에 소송을 걸려면 네. 우리가 너네가 학습된 걸로 이런 피해를 봤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장 소송은 어렵지만 사람들이 야 얘네 불법으로 수집한 회사야라고 하는 낙인이 이제 찍혔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고 이슈들도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인공지능이 만든 데이터들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걸 AI가 다시 학습할 텐데 이게 반복되면 어떤 치명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작은 거짓말이 예. 큰 거짓말을 낳는다. 그것도 뭐 붕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 아까도 보면 뉴스레터 K 진행자를 잘못 얘기했잖아요. 아, 나 너무 가슴 아프죠. 그렇죠. 근데 그 잘못 얘기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학습에 계속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잘못된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 할 거잖아요. 마치 사기가 커지듯이.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줘가지고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량이 모자르다고 인공지능한테 야, 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이렇게 해봐. 그래서 10개의 답변을 했어요. 근데 네. 그 10개의 답변 중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2-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 10개를 갖고 또 다른 답변 10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 거짓말이나 잘못된 비율들이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본인도 그러니까 AI 본인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말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 몰라서 본인이 헷갈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른바 뭐 리플리 증후군 이렇게 할 때 본인이 이제 진짜 어느 상황에 있는지 모르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돼서 일종의 데이터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네이처지에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질문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켰더니 전혀 상관없는 언어도 막 얘기하고 이상한 말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늘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걱정도 이번에 같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엔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상에서 새로운 챌린지가 이제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지능이 창조했다는 라벨을 붙이는 건데 주로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네.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세계가 엄연히 있다. 이거 알리기 위한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네. Created with Human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음 이런 도장을 찍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자만 넣어도 영상도 나오고 막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게 이제 누군가를 흉내냈거나 아니면 아까 좀 잘못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특히나 이제 창의적인 어떤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네. 아무리 AI가 해도 내 느낌은 못 따라한다. 단 그 도장을 붙이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혹시나 내 데이터가 또 학습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만의 고유성을 갖는 영상이나 컨텐츠가 네.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크리에이터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좀 연대를 보여주는 뭐 이런 움직임이라고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때 IT 업계에서 유행했던 흐름 가운데 하나로 메타버스가 있었습니다. 네. 조만간 가상현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구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견했었고 뭐 마크 저커버그 같은 분도 이제 뛰어들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쑥 들어갔어요. 지금 메타버스 얘기하지 않는 이유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완성되지 않고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기술을 억지로 끌고 왔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변화라는 게 보통 시대의 변화랑 세대의 변화라고 하는 큰 두 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기술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완성된 기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갑자기 그 기술을 원했죠. 코로나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 비대면이라는 기술을 억지로 땡겨오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대중들에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무용론까지 나온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 최근에는요. 오히려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업에서 아주 탄탄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커버그랑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요. 어떤 행사에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거 이제 토론도 최근에 한 이틀 전인가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오히려 기술이 단단해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이 기술을 빨리 땡겨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챗GPT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성형 AI 기술이 계속 성숙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 AI가 챗GPT라는 녀석을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냈습니다라고 광고한 게 아니라요. 네네. 연구하는 컨퍼런스 같은 데서 테스트로 써보세요 하고 원래 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갑자기 뜨겁게 열광을 받으니까 나머지 기업들도 저걸 냈는데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도 뒤처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내고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과열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부작용도 있고 막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조금 더 메타버스보다 우리가 쓸만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 이 역시도 먼저 땡겨온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의 거품이나 부작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올림픽 기념 특집 방송.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친선대사 펜싱 선수 박상영입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는 한마디, 바로 나는 할 수 있다 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운동을 중단해야만 했던 순간 초록우산과 후원자분들은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다시 힘을 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운동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펜싱 국가대표를 꿈꾸는 15살의 대훈이도 예전에 저처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엄마와 단 둘이 살며 정부 지원금으로 어렵게 운동을 이어온 대훈이. 하지만 엄마의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며 고민은 커져만 가는데요. 최근 펜싱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거둔 대견한 대훈이가 현실의 벽으로 인해 재능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응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대훈이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후원 문의 1588-4350 1588-4350. 이번 주는 올림픽 특집 방송으로 정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폭염 경보 지역이 훨씬 많아진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말 8초답게 당분간은 폭염특보
속보가 쉽게 해제될 가능성이 없겠고요. 전국 대부분 최고 체감 온도 35도 내외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33.3도까지 올랐고 경주는 37.5도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습니다. 강릉도 37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에는 이 더운 열기가 식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 열대야로 이어질 텐데요. 서울은 어느덧 연속해서 열흘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전국이 23도에서 30도 분포인데요. 오늘 37도까지 오른 강릉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30도로 밤새 30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26, 대구, 제주 27도 등 대부분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8월의 첫날인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3도, 세종, 대전, 광주, 제주 34, 강릉, 대구 36도 등으로 여전히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경기 북동부나 강원 영서북부에 소나기 예보 있고요. 내일 오전에 수도권이나 강원 내륙 산지에 빗방울 예보가 좀 있습니다. 모레는 일부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린 뒤에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3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오늘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KBS와 MBC 방문진 이사 추천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사망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됐다며 즉각 보복을 다짐했고 이란도 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중동 정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A씨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고 이후 모바일 등을 확보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8월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당 대표 선거는 이재명 후보 승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과 전화로 얘기 나눠봅니다. 정봉주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까지 10개 지역에서 순회 경선 마쳤고 이번 주말에 호남 순회 경선 앞두고 있습니다. 예. 정봉주 후보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아, 지금은 서울에 계세요?
그러면 예.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쯤은 내려가십니까? 어떻게 지금 내일 오전에 뭐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일 오후에 내려갈 계획입니다. 내려가서는 뭐 이렇게 쭉 많이 만나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내려가서도 이제 광주에 있는 방송국들하고 인터뷰하는 게 주로고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대의원 선거나 이런 조직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위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는 게 실제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옛날에 이제 13,000명 대의원 선거할 때 그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네. 방송 매체,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투표권을 가진 호남 당원이 전체 3분의 1인 41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호남 표심 잡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호남 분위기 어떻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반환점을 돌았다 했는데 반환점을 도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거의 막 출발 100m라고 보면 출발하고 한 10m쯤 뛰어온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은 10개 도시를 했는데 아, 호남하고 수도권이 남았으니까. 124만 명 당원 중에 네. 27, 8만 명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 100만 명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민주당 표심은 호남의 표심이 수도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북 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광주 그 전남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광주 전남이 26만, 그다음에 전북이 한 15만, 그러니까 41만이니까 지금까지 왔던 27만 명의 거의 근 2배가 되는 숫자가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대회전이 벌어집니다. 아, 대회전이면서 분수령이네요. 호남분들은 이제 1주차는 제가 1등을 달렸고요. 네. 2주차는 이제 뭐 명심 논쟁 이런 등등이 있으면서 김민석 후보가 2등으로 왔는데 이제 누적 집계는 여전히 제가 1등이죠. 네. 그 한 3,500표 차인데 호남은 민심이 당원들의 당심이 네. 조금 묘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척 일단 호남은 정치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8명의 후보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대체로 잘 알아요. 뭐 다른 지역은 모른다 이런 쪽으로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저희 정치 역사가 뭐 한 15년, 20년씩 된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역사가 40년 됐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경로를 살아왔고 어떠한 역사를 살고 어떠한 서사가 있고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있는지라고 하는 걸 좀 잘 알기 때문에 당이 필요로 할 때 그 싸웠고 당이 희생을 요구할 땐 또 과감히 희생을 했던 저에게 조금 더 표심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기대만 해봅니다. 자, 호남 지역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회전이고 또 제가 보기에도 분수령인데 예. 여기서 이제 그 호남 유권자 마음을 잡기 위해서 각 최고위원 후보들이 어떤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저 정봉주 후보님은 호남 유권자 마음 잡기 위해서 어떤 그 메시지, 어떤 말씀 하십니까? 저는 일관됩니다. 제 캐치프레이즈는 지금은 싸울 때라는 것이고요. 네. 보통 이제 저는 첫 그 출마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네. 총선 때 범 야당이 192석인데요. 200석이 안 됐다고 해서 탄핵 의석수가 아니라 이 정도 192석은 역대 선거에서 없었던 수치예요. 네. 그리고 이미 국민의 마음은 지지율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걸 봐도 그렇지만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정치적 탄핵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치적 탄핵을 조금 더 완성시키고 이를 제도적 탄핵으로 이끌어갈 적임자가 정봉주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이라는 거는 아주 중대한 그 법적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시나요? 만약에 탄핵을 선봉해서 추진을 하신다면. 일단 그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이채 양명주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최해병 지금 특검도 이제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 힘 문제, 그다음에 명품 디올백 인수한 받은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거기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 용산 이전한 것은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최해병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지난해 5월 14일 이종호 씨가 관련된 그 카톡방 거기에서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7번째는 3부 토건 문제가 무척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3부 토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7개가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민주당에서 보다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당대표 후보 선거 판세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90%대로 독주하고 있는데 90% 득표의 의미 뭐라고 평가하세요? 일단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투표율이 이번에 한 30% 정도로 낮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안착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우리 당원들이 네. 굳이 뭐 우리가 다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미 기정사실화됐는데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하지만 그 투표하는 분들은 90%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뭐 이게 90%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당원들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무리하게 사법적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분노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 보면 한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나갑니다. 병합 신청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다른 형사 재판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가택연금한 게 있었거든요. 네. 지금 저는 사법적으로 법정 연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당 상황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는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당을 점령했다. 이래서 차기 지방선거 대선 이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봉주 후보님께서는 김두관 후보 향해서 분열적 발언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김두관 전 의원은 당내 다양성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분열적 요소로 판단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 발언을 또 제가 계속 설명하면 네. 저는 지금 이제 후보들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면 계속 이제 분열적 발언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전 앵커님이 그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네. 개딸들이 점령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보수 수구 언론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단골로 쓰는 표현이에요. 저는 왜 자꾸만 그 조중동 이 수구 보수 언론의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 뭐 너무 강경파들이 하고 있어 다른 분들을 비판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124만 명 당원의 투표입니다. 각자 의사가 있는 분들 충분히 표심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김두관 의원께서 이른바 조중동이 쓰고 있는 우리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용어 왜 그걸 쓰고 있냐 이 지적을 한 거고 이제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할 생각이에요. 자꾸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네. 예. 한 그 정도 설명으로 이제 가름하시겠다 말씀이시고요. 예. 자, 뉴스레터 K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는 최고위원 후보들 중 유일한 원외 인사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요. 그런데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인연 깊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정봉주 후보님이 이렇게 약진하는 배경 뭐라고 자체 분석하세요? 이재명 대표와 인연은 지금 현역 의원들이 만난 지 뭐 길어봐야 한 7, 8년, 10년 이렇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지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둘 간의 관계 다 겪었죠. 그래서 인연으로 보면 훨씬 더 길고 깊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친하다,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저는 현재 상황을 검찰 탄압, 아까는 법정 연급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것은 엠네스티 인권위원회 제소까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사항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을 강조하는 것은 뭐 다른 의원들이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 연으로 따지면 제가 더 깊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 하고, 아까 이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공감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싸울 때다. 예. It's time to fight.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네요. 네, time to fight. it's를 예. 생략합니다. 아, it's 생략. 예, time to 죄송합니다. fight 이렇게 되죠. Time to fight. 예. 더 간결하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이 끝났을 때 이제 탄핵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보면 거리에 국민들이,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게 마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 발의하는 게 제도적 탄압입니다. 탄핵은 이런 두 가지 과정을 겪는데, 저는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정치적 탄핵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다만 국회에서 갈 수 있는 법적 탄핵의 과정 절차만 남아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정치적 탄핵이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박수를 보냈고 공감을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정봉주 전 의원님 말씀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정봉주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8명, 저를 포함한 8명 후보들은 다 싸울 때라고 얘기를 하고 네. 가장 잘 싸울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싸우다가 결국 이제 제가 먼저 감옥 갔지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이명박 것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 재판의 1심 판결의 내용이에요. 그럴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 20년 가까운 형을 받았죠. 그런 싸움에 검증된 결과,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싸울 줄 안다. 네. 라고 하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좀 껄끄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자, 정봉주 전 의원님 주장이 워낙 거침없고 선명하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정봉주 전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할 거다, 이런 분석이 일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침 최고위원 회의 이렇게 찍히면 그 지금 정청래 의원이 앉아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대표하고 수석 최고위원하고 투샷이 잘 찍히는데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2년 전에 정청래 최고가 1등으로 달릴 때 그때 조중동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한 후보, 그다음에 불편한 후보, 불편한 최고위원, 이런 프레임을 했거든요. 그때도. 네.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수석돼갖고 2년 동안 민주당 지지자들 관점에서 보면 무척 잘했어요. 지금도 법사위원장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체 국민의 눈높이와 관점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봉주 의원이 좀 불편하거나 불안한 후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네. 이른바 보수 언론이 민주당 이 세력을 갈라치기 위해서 아주 묘한 프레임을 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직접 그런 얘기를 언급했거나 한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되시면 뭐 전혀 그런 불안이나 어떤 그런 뭐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전혀 문제가 없이 잘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전략기획위원장도 했었고 교육위원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창당 경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경력과 경륜이 많죠. 네. 그런데다가 중도층 확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도
제가 2017년 낙검수라고 하는 그 공전의 히트작을 만들었을 때 그때 한 에피소드가 뜨게 되면 뭐 1,500만에서 2,500만씩 보고를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서 네. 정치를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편지를 무수히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낙검수를 봤던 분들이 의원님 때문에 제가 정치를 알게 됐습니다. 정치를 좀 이렇게 쉽게 풀이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확산,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역할은 경쾌한 정치를 표방하는 저로서는 최고의 장점이죠. 네. 근데 이제 저의 선명한 주장만 보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저를 폄훼하려고 하고 있는 누군가가 놓는 그러한 그 틀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십시오. 그 국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가장 불편할 입이 누굴까요? 8명 중에. 저는 저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에서 정봉주가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서 묘하게 내부 이간질이나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의 눈초를 저는 봅니다. 네. 현재 정봉주 후보님이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4선 김민석 의원이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예. 초반에 고전하던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지원 사격을 하자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석이나 이런 뭐 추이라 그럴까 이런 거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드십니까? 들긴 뭐가 들겠어요. 그 김민석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이 그 마케팅 잘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전폭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서동요처럼 소문을 계속 내는 거예요. 당대표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준호 의원도 그런 게 이제 당원들한테 먹혔을 것이라고 보여요, 저는. 그럼 그분들이 마케팅을 잘했고 제가 마케팅을 못한 것을 탓해야지 당대표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유세장에 들어갈 때 당대표 옆에 많은 후보들이 붙습니다. 근데 저는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은 마음속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렇게 보이면서 표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 삶의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안 붙어요. 그게 뭐 그렇다고 해갖고 제가 무슨 이재명 대표를 그 지지하지 않거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탄압이 들어올 때 맞서 싸우지 않을 사람이다. 이런 규정은 아닌 거거든요. 누구보다 오히려 앞에 갈 사람이다. 그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BBK 이명박 대통령하고 싸운 얘기했는데 그때 BBK 공동단장이 10명이 넘었어요. 의원들이. 싸우고 달려가다 보니까 저 혼자 남고 나머지 의원들은 감옥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자, 김민석 의원 얘기 하나 더 할게요. 귀가 간질간질할 것 같은데 수석 최고위원이 어떤 계급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대표를 뒷받침하면서 김민석 의원 얘기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어떤 계급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대표를 뒷받침하면서 다른 최고위원들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격과 수비를 모두 해보고 전략을 운영해본 경험은 현실적으로 최고위원 후보 중 자신이 유일하다며 자신이 수석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맞겠죠. 그런데 그 주장이 저한테 다 적용이 돼요.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통합 능력, 친화력 이런 건 뭐 자타가 공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마케팅을 김민석 의원이 쓰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절실한 게 집권 플랜도 짜겠다 그러는데 집권 플랜은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짜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그 순순히 호락호락 물러난답니까? 지금의 시대 정신과 지금의 과제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임기 중단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걸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집권 플랜 짜는 게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언론 개혁을 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달리 제각기 다릅니다. 다만 당원들은 내가 주장하는 시대 정신에 공감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것만 봐주겠죠. 네. 지금 정봉주 후보님께서는 대통령 임기 중단, 대통령 탄핵 요 부분을 뭐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출마 선언할 때 먹사니즘 그 앞서서 이제 민생 챙기겠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네. 여당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을 텐데.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먹사니즘도 일단 지금 국힘이나 여당이 하는 걸 보면요. 네. 야당이 하는 건 어느 것도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먹거리나 국민 살림살이를 위해서 대통합적 행보를 하자. 네. 이거 윤석열 정부가 동의하겠어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 정책적 아젠다를 갖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거를 윤석열 정권이 동의한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되고 임기를 중단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 이게 아니라 야당이 하는 건 모든 것도 동의 안 합니다. 총선에 지니까 간신히 야당 대표를 만나잖아요. 이제까지 야당 대표를 이렇게 안 만나는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여야 간 전쟁터로 만드는 이 집권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무능한 정부죠. 이분들은요. 야당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고 함께 안 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냥 빨리 물러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행복한 길을 열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실 시간이 다 됐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재명 전 대표는 1주택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좀 이렇게 유연하게 가져야 되는 스탠스 갖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비판하고 있고요. 짤막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쪽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의 장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대답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네네, 아주 진짜 짧게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극심한 정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평소보다 여유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1시간 반 이상 걸리고요.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잠실철교에서 성수대교, 또 동호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각각 정체가 심하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은 월곡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뒤로 사근램프부터 정체 심하고요. 사고 구간 이후로도 성산 램프까지 쭉 정체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은 성남 요금소와 서하남에서 각각 밀리고요. 더 가서는 광암터널 부근에서 토평까지 어렵습니다. 구리에서 일산 쪽으로는 불암산 요금소에서 노고 2터널까지 막히고요. 반대 일산에서 구리 방향은 통일로에서 노고 2터널까지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파파뉴 코너, 프랑스 파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 소식, KBS 김환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궁 남자 개인전이 시작됐습니다. 남자 김우진이 가장 먼저 예선에 나섰는데 단체전 못지않은 완벽한 기량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64강전, 32강전 딱 그 9발씩 18발만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15발이 10점을 관통했어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러니까 있죠. 특히 이제 64강에서 만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차드 출신의 그 이스라엘 마예스란 선수인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또 압박감을 느껴서 1점을 썼어요. 1점? 예. 그래서 사실 중계 방송에 이 선수의 화살이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그 사람들이 10점인 줄 알았겠어요. 점수 찍힐 때는. 그죠? 예. 사실 저도 사실 많은 경기를 봐왔는데 1점 쏘는 경기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 선수는 혼자 독학을 해서 올림픽 본선을 밟은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하필이면 세계 최강 김우진 선수하고 붙었습니다. 위압감을 좀 느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32강전에서 타이완 선수는 좀 너무 당황했어요. 자기가 먼저 쏘면 뒤에서 10점을 쏴서 자기 점수를 넘어버리고 또 상대가 먼저서 쫓아가려고 하면 쫓아갈 수 없게 29점, 30점을 쏴버립니다. 맥 빠지게 경기를 해야 되는 선수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래서 김우진 선수라든가 우리 양궁 선수들의 워낙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요즘 뭐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돌아다녀요. 뭐 네. 주몽의 후예들이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오래된 거고 예. 요즘은 애국가를 개사해서 보통 이제 그 양궁의 공식 명칭은 알초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화를 보호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보호하사 우리에게 그 화를 내려줘서 예. 우리나라 만세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세. 만세? 예, 우리나라 만세 온니키가 우리나라 만세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여가지고 우리만 스트롱하다. 네, 우리나라만 세.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사실 근데 정말 또 아이러니는 김우진 선수가 아직 개인전 금메달이 없습니다. 단체전에서 3개의 메달을 땄는데 그 진짜 관전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따게 될 것 같은데 또 김우진 선수가 사선에 올라가면 심장이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보통 심박수들이 보통 100을 넘거든요. 예. 많이 올라가는 선수는 170까지도 올라가는데 이 선수는 입장할 때만 90 가까이 올라가요. 그리고 4대에 서면 80%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수들은 흥분해서 놓칠 수가 있는데 예. 흥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4대에서 잔다. 4대에 올라서 뭐 저녁 메뉴를 고르는 거 아니냐. 너무나 무심하게 쏘는데 저렇게 잘 맞는다. 그래서 심장이 없는 선수라고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겠지만 아무튼 개인전 금메달을 향해서 차곡차곡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개인전 금메달도 한번 땄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왕 따는 김에 혼성전도 나가서 3관왕 한번 하면 더욱더 멋있는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와, 단체전 3연패 이번 올림픽 3관왕. 3-3. 야, 3-3하네요. 자, 탁구에서도 12년 만에 메달이 나왔습니다. 신유빈과 임종훈 선수. 정말 손발이 착착 맞았어요. 네. 이렇게 맞기도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 앞에 중국조에 졌을 때만 해도 조금 좀 이제 지친 모습이 역력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건 너무 강한 팀이었어요. 네. 그죠? 예. 네, 홍콩의 웬춘팅 도이겜 선수를 맞아서 시작하자마자 6점을 냈어요. 그러니까 1세트에 6대0으로 이기니까 상대가 당황했거든요. 그런데 상대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4세트에는 듀스까지 처음 갔습니다. 네. 듀스에 갔는데 거기까지 갔으면 좀 당황해야 되는데 신유빈 선수가 그때부터 공격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임종훈 선수가 톱니바퀴가 엮인 것처럼 공이 넘어오면 정말 세차게 넘깁니다. 네. 상대가 당황하게 됐고 그래서 11점부터 14점 나는 그 상황을 보면 신유빈 선수나 임종훈 선수 세계 최고의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화려한 플레이를 펼쳐서 근데 승리를 거뒀고 동메달 결정전이라는 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동메달을 따서 이제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삐약이나 국민 그 여동생이 국민 여동생. 예, 그래서 이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당당히 됐습니다. 네. 너무 멋지고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간식 먹는 네.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하고 뭐 이거저거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삐약이 먹방 타임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이거 뭐 그것도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자, 다음엔 유도에서도 메달 행진 이어졌습니다. 허미미에서 이제 이준환 선수 동메달을 땄는데 이준환 선수 때문에 유도 보는 재미 늘어났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경기가 8강전인가요? 8강전에는 1분이 되기 전에 끝나서 번개왕이다. 번개왕이다. 그리고 뭐 안디추 구리기, 어깨로 맺히기, 유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들을 굉장히 매 경기 보여준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유도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다. 그리고 반칙패가 너무 많다. 또 판정이 애매하다. 이런 것들 이런 그 약간의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준환 선수가 그 경기를 했던 81kg급은 유도가 유도다웠다. 네. 그런 경기에 있었어요. 특히 이제 새로운 틀에 맞춰서 하는 그런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 선수도 역시 좀 안타까운 건 준결승전에서 하필이면 그동안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조지아 선수를 만났어요.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타토 그리갈라 슈빌리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한테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고 말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흔히 멘탈이 나간다는 표현으로 선수가 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동메달 결정전에는 아까 조지아 선수가 거기가 세계 랭킹 1인 것 같은데. 네, 조지아 선수가 세계 랭킹 2위, 이제 그 벨기에 마티아스 카스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물론 선수 약간 지친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서 처음 연장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 스코어에 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되치기로 모두 거리 절반승 거두면서 이 선수 정말 모든 기술이 다 통하는데 왜 하필이면 대진운이에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아까 했던 그 선수와 결승에서 만났더라면 좀 더 메달 색깔도 바뀌고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근데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울어요?
본인 이야기로는 그동안 지나갔던 과정이 예. 다 그게 기쁨과 슬픔, 회한, 예. 막 훈련할 때 그 지독하게 힘들었던 거 이런 게 다 밀려오나 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끝났는데 자기가 목표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선수 사실 또 대단한 게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 22살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미국 올림픽도 나갈 수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지금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 좋았고 기술도 좋았고 보여주는 플레이 좋았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 표정도 좋더라고요. 자신감만. 대표 선수가 진짜 그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거 느끼셨죠? 네, 유도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준환이라고 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시간 관계상 김우민과 황선우 등 이른바 한국 수영의 황금 세대가 올림픽 수영 단체전 첫 도전에서 이제 6위를 기록했네요. 네. 사실 기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수영 선수가 자유형에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온다는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사실 은메달만 따지 않았다면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 세운 기록이 7분 1초 94. 그리고 황저우 아시안 게임 때는 7분 1초 73. 그래서 이번에는 7분 1초대에 들어오면 동메달권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7분 7초 26으로 6위를 기록했어요. 기대한 만큼 약간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박태환 선수가 그 2007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야말로 올림픽 챔피언인데도 그런 경험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화위복이 될 거고요. 우리 선수는 이제 조금 더 분발해서 메달을 노린다고 한다면 이제 7분 벽을 깨자. 네. 그러니까 앞에 남은 1분 73의 그 벽을 넘어서는 그런 도전을 계속해야 될 겁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오늘도 우리 선수들의 도전 계속됩니다. 어떤 경기에 주목해야 할까요? 네, 이번에 우리 메달들이 대부분 활, 검, 총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검이 또 한번 우리 팬들을 찾아갑니다. 남자 사브르 단체전 새로운 펜싱의 어벤져스, 뉴 어벤져스 선수들이 오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8시 반 캐나다와 첫 경기입니다. 그 경기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김우진 선수가 잘하고 있다고 네네. 했는데 이우석, 김재덕 선수도 이제 개인전에 나서고 너무 예뻐요. 예. 여성 선수인 여자 개인전에 남수현 선수도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이면 안세영 선수가 드디어 배드민턴 예선 혼성전에 두 번째 경기를 갔는데요. 여기서 이기면 8강 진출이 아주 무난해집니다. 네. 자, 6799님이 정치권은 더운 날씨를 더 푹푹 찌게 하는데 우리 선수들은 더위를 싹 날리는 시원한 소나기를 뿌려주네요.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된 성배. 법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된 성배 박성배 변호사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 양상입니다.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어제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면서 이제 정치권도 가세를 했습니다. 법원에선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을 했어요. 파장이 큰데요. 현재까지 상황 피해 규모 좀 짚어주세요. 온라인 유통 플랫폼 티몬 위메프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위메프가 입점 판매자에게 5월분 대금 정산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기업은 전산상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을 내놨었거든요. 그렇지만 지난 7월 22일에 티몬과 위메프가 돌연 여행 상품 등 판매를 중단합니다. 이어서 티몬도 이 판매자에게 5월분 대금 정산 무기한 지연을 안내하기 시작했는데 7월 24일 티몬과 위메프의 소비자 환불 처리도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즉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해도 즉각적으로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지난 7월 29일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개인 자산도 활용해서 유동성을 복구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어서 티몬과 UMF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당장 오늘 법원이 자산 동결 등 회생 절차를 시작했고 구영배 대표는 국회 정무에 출석해 이런저런 해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이 사태 미정산 피해 금액은 5월분 티몬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 합계 2,134억 원이고 6월분은 5천에서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7월분은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합계 1조 원 이상의 피해금이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와, 합계 1조 원 이상.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5월분은 금융당국이 발표를 한 거고, 네. 그죠? 그 금액이 네네. 6월분하고 7월분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죠. 업계 그냥 현재까지 추산이죠.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정산 구조가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곧바로 판매자에게 지급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통상 2개월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다가 2개월 후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인데 6월분과 7월분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추정 금액을 합산하면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구영배 대표 처음엔 사죄로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법원에 티몬, 위메프 두 회사에 대한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하루 만에 채권과 자산을 동결했고요. 그렇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구영배 대표가 개인의 자산만으로는 이 사태를 뚫고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즉각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 모두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했는데 기업 회생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합니다. 네. 기업 회생이든 기업 파산이든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는 조치 자체가 금지됩니다. 네. 이를 막기 위해서 더 이상 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처분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포괄적 금지 명령 처분도 이루어지는데 이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서 판매자나 소비자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네. 압류 추심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해요. 뭐 소비자 환불 조치나 판매자들 판매 대금 정산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업 회생 절차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게 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는데 이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기업이 경영 활동을 계속하면서 채무 변제를 이어나가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물론 도저히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판단이 설 때는 기업 회생 결정을 하지 않고 기업 파산 절차를 밟기도 하는데 기업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재산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서 배당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거의 채권자들이 변제받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일단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계속하면서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하게 되는데 회생 절차가 종결하기까지 즉 채권자들이 변제받는 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이어집니다. 채권자들이 조금씩 변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다 변제를 받는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변제되는 금액의 20% 정도만 변제받는 게 통례입니다. 즉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 상당 부분의 손실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우리 청취자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3276님입니다. 왜 미정산 사태가 일어났는지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정산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 그 구조상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사안인데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모두 다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곧바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2개월 정도의 텀을 두는데 그 2개월 사이에 기업들이 이 자금을 활용해서 다른 용도에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이 몸집을 불려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감에 크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몸집 불리기에 대규모 자금을 사용하면서 이와 같은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는데 현금을 그때그때 수혈하면서 이 사태를 넘어서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때그때 현금이 수혈되지 못하면 결국 미정산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판매자, 소비자 모두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자, 처음엔 이제 사재를 털어서 이걸 충당하겠다 하다가 이런 아까 그런 절차를 신청한 이유 결국 피해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인가요?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개인 자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개인이 예. 100억 원 이상의 현금 자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도 불가능합니다. 예, 예. 일단은 개인 자금까지 모두 출연해서 피해를 보전하겠지만 그 수준으로는 피해 보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까 상황이 1조 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업 회생은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대표가 나서서 회생을 도모해 보겠다고 했는데 기업 회생 절차에 접어든다. 당장 집행도 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네. 기업 회생 절차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변제를 받거나 변제받는 금액도 상당히 소규모라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팀원 위메프가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파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예. 기업 회생 신청을 해도 법원이 보기에는 회생할 수 있는 상황의 기업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때는 파산 결정을 하기도 하고 네네. 파산 신청을 해도 충분히 회생을 이어나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채권자들에게 더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라면 회생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 예. 즉 법원이 결정하기 나름인데 당장 내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문 절차가 예정돼 있거든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파산하면 소비자들 피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산은 결국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회사에 대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네. 이 부채 남은 내역들을 모두 다 정산할 수는 없겠죠. 현재 남아있는 자산을 모두 다 팔고 그 팔아서 남는 대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대금을 각자 채권자의 채권에게 안분해서 즉 100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있을 것이고 1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 채권의 채권자에게 각 비율별로 안분해서 배당하고 끝내버리는데 통상 파산 절차로 배당받는 채권 금액이 현 채권 금액의 5% 정도? 네.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돼서 더 이상 이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간 세세한 부분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출석을 했어요. 구영배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최대 8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정산 자금으로 쓸 수는 없다고 밝혔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룹에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 원이다. 그렇지만 바로 정산 자금으로 쓸 수 없다. 일단 여기서 일컫는 800억 원은 네. 모두 다 현금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는 부동산 자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부동산을 적절한 금액으로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까지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800억 원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산 자금으로 쓸 수는 없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우리로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의도는 더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어제 정무에 출석한 구영배 대표를 상대로 의원들이 각종 질의를 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가 네네. 가장 집중적인 질문 포인트였는데 전용한 것이 아니라 누적된 손실을 보전하고 프로모션에 돈을 다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횡령 또는 배임과 관련된 수사도 염두에 둔 해명으로 보이고 경쟁이 격화됐고 프로모션 비용이 많이 들었다. 네네. 이미 그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일종의 손실도 가격 받고 경쟁 이거하고도 관련이 되겠네요. 당장 프로모션. 현금을 많이 수혈해야 되는 상황이라 격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동안 경쟁이 격화됐고 살아남는 방법은 글로벌 확장이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들의 고충 내지는 강박감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 역시도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기를 염두에 둔 해명인데 경쟁 환경이 격화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한 건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이 아니 1조 원을 전부 다 프로모션 비용으로 썼다는 말이냐라고 질책을 하기도 했는데 구영배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Q10 지분 38%를 전부 다 내놓겠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상화해서 피해 보전을 이루어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지금 프로모션 뭐 얘기하셨는데 티몬과 위메프 자금 이용해서 북미 유럽 기반 쇼핑몰 위시 인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이게 횡령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구 대표는 한 달 안에 상환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일단 위시 인수의 구 대표 발언에 따르면 4,500만 달러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티몬과 UMF의 자금도 동원했다고 하면서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는다. 또 그 인수 사태가 현재 정산 지연 사태와는 무관하다고도 이거하고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무관하게
판매 대금을 임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 내지는 배임 혐의는 충분히 불거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 업체들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네. 계약 내용이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사서 되파는 구조라면 되팔아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중개를 해주는 형태라면 이때는 소비자에게 팔아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은 당연히 판매업자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변제해 주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엉뚱한데 심지어 사업 확장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횡령과 배임 문제는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티몬과 위메프 기업 회생 신청하면서 자율 구조 조정 지원 이른바 ARS 제도 신청했습니다.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자율 구조 조정 지원 ARS 제도가 작년 12월에 도입되었는데 기업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회생 대상 기업이 ARS를 신청할 수 있게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네. 이 ARS 제도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기업과 채권자들이 협의해서 변제 방안을 마련하는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ARS 제도는 1개월간 보장되고 법원이 최장 3개월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네. 그 이후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회생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전에 기업이 채권자와 협의해서 이 정도 금액은 변제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네. 그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은 취하하게 됩니다. 보통 이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기업이 소비자와 판매자를 많이 잃게 됩니다. 뿐만 네. 아니라 그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무상 소각해야 하는 위험 부담을 안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이 지연된 기간 동안 기업이 현금을 또 다른 방편을 통해서 수혈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네. 티몬 위메프가 그 ARS 제도 기간 동안 어디서 이 많은 현금을 수혈할 수 있을지 ARS 제도가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시간 벌기용 꼼수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그렇습니다.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청취자 항규봉 님이 티메프가 제조업도 아니고 유통업인데 소비자 신뢰 잃어버리면 회생 가능성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씀도 해오셨습니다. 자, 법무부 구영배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요청 내렸습니다. 검찰에서도 수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크게 사기와 횡령, 배임입니다. 먼저 네. 사기와 관련해서는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운 사정을 인지하고서도 판매업자로부터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판매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환불이 어려운 사정을 예견하고도 상품 판매를 중개했다면 소비자를 상대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횡령배임은 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판매 대금을 보관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형사부가 아니라 반부패부가 이 수사를 담당하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뭡니까? 검찰 내부에서 형사부는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합니다. 그 예. 반면에 반부패부는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데 혹은 경제범죄. 예, 흔히 인지부서라고 일컫습니다. 고소고발과 무관하게 검찰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개시해서 진행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히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구영배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가장 이 그 사안을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본다면 대금 지급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판매자들과 계약을 유지했다 이렇게 의심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 되면 이거에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을지 섣부른 예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사업은 그 구조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인 성장과 신규 자금 유입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무 상황과 현금 흐름에 비추어 네. 임직원이 리스크 현실화 시점에 어떠한 판단을 했는가, 리스크를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는가, 나아가서 이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할인이나 홍보를 통해서
단기 현금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가를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예.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팀원 위메프의 불리한 정황은 이 사태 직전인 6, 7월에 대규모 판촉 행사를 실시했다는 점, 그리고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을 해주지 못한 시점에 전산 오류라고 판매자를 안심시킨 점뿐만 아니라 최근 내부 직원들 메모에서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하는 정황이 발견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임 혐의 같은 건 적용될 수 있어요? 횡령 배임을 묶어서 판단해야 하는데 네. 판매 대금을 무리한 사업 확장에 사용했으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미 유럽 기반 전자 상거래 업체 위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인수 자체도 상당히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 대금을 무리하게 사용했다면 횡령 배임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위씨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무리한 인수를 통해서 이 사태가 불거졌지만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횡령 배임도 적용될 수 없지만, 사실 횡령 배임은 성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피해를 본 소비자들과 이제 판매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텐데, 자, 지금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팀원과 UMF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상 네. 소비자나 판매자가 먼저 나서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네. 이 정부가 일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전자금 등 5,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긴 했습니다만, 이 방침은 일단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개별 소비자 피해 보전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상 먼저 나서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판매업자나 소비자에게는 상당히 답답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판매 대금제 정산받지 못할 판매자들, 당장 은행 대출 갚기도 어려운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금융적인 지원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판매자에게는 정부 긴급 자원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나 카드사의 결제 취소 조치를 통해 일부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서 네. 피해자가 취소 환불을 요청하면 그 취소 환불 조치에 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컫는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송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일컫는데, 예. 일단 팀원 UMF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는 이 피해금 환불 조치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피해금 환불을 하기 시작하면 이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는 피해금 환불을 하고 자신들이 입은 손해는 팀원 UMF를 상대로 구상을 해야 하는데,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상 그 구상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가 카드사도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자신들은 0.03에서 0.05%의 수수료만 지급받는 반면 카드사는 2%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문자 2개 소개해 드릴게요. 0184님이 올림픽 경기 보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따라야 하는 것 같네요.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뉴스레터 K 8월에도 팔팔하게 갑시다. 격려 감사드립니다. 4222님이 오늘도 유익한 방송 다양한 소식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반효진 선수,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여갑순 감독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반 선수가 한국에 돌아오면 마라탕과 탕후루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뉴스레터 K가 먼저 쏩니다. 서이브의 마라탕후루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